참고로 요 챗 GPT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꺼내오는 거거든요, 지식을. 1 더하기 1, 2, 3, 4는 뭐야?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어때? 1 빼기 1, 2, 3,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 2, 3, 3이야 라고 얘기해요. 정답이죠 이거. 이걸 보면 되게 우리 일자리 다 사라지고 막 머릿속에 그 터미네이터 2 막 앞에 장면이 지나가죠. 그게 가능해진 이유 중 하나는 그 반도체 쪽의 발전 때문인 거죠. 정인성 저자의 오늘 인공지능과 반도체 영상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AI 혁명의 미래, 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지 우선 정의부터 좀 한번 내려보기 시작하죠. 일단 이 책을 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네. 우리가 어떤 기술을 한마디로 말하지 않고 새로운, 그러니까 진짜 큰 기술이 잘 되는 거를 알려면 미리 네. 다른 그 연관 기술과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 기술과의 관계.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반도체가 끼어 들어옴으로써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달리 말하면 좀 반도체가 다른 기술과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미래에 또 케미가 맞는 기술들을 찾아내는 인사이트를 얻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만남, 네, 기술 간의 관계. 그렇죠. 오늘 아마 이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공저자 그분은 인공지능을 그렇죠. 전공하신 네. 분이고, 이제 저는 반도체 일 했고 네.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게 결국 인공지능이란 것도 잘 보면요, 뒤에서 반도체가 받쳐줘서 된 것도 있고 반도체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어느 순간 딱 맞아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확 크고, 그리고 인공지능 사실상 우리가 그 알파고로 알게 된 예. 구글 같은 회사들도 같이 쭉 커 나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기술과 기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철옹성 같은 엔비디아는 좀 나아가 보면 이제 어떤 곳이 비어 있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 우리 목적이 좀 미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딘가 취업하고 싶은 미래에 잘 될 기술 알고 싶은 것이고, 뭐 예전 투자자면은 그 수많은 인공지능 쪽 기술 중에 잘 될 거를 투자하고 싶고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좀 길잡이 같은 게 될 수 있도록 기술이 어떻게 만나서 새로운 걸 해냈는가, 이제 이런 걸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봐서 알 텐데, 네. 이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사실 인공지능이란 표현은요 되게 그 두루뭉술하고 커요. 네. 우리 그 몇십 년 전에 하던, 뭐 십몇 년 전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인공지능 대전도 인공지능이죠, 표현상. 근데 우리 거기서 아무런 감명도 느끼지 않죠.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 네, 그것도 인공지능이에요. 예. 지능이라고 부르면 인공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에만 매달려서는 뭔가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의 인공지능이 뭔지 봐야 되고, 네.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뭐가 이제 해결됐는지 한번 보고 어떤 스텝으로 이게 올라왔는지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인성 저자와의 이야기는 이 AI 혁명의 미래, 네. 이 책도 좋고,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를 듣고 이 책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도록, 네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AI 반도체, 그렇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ABC부터 그렇죠. 한번 좀 배워가 볼까요? 일단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첫 부분, 이제 네. 책의 모든 부분은 다룰 수 없으니까 네네네. 사실 딱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떠올랐는지 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왜 뭔가를 해결을 못하는지, 그래서 해결 안 되는 곳을 어떤 반도체들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요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뭐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인공지능을 설명하려면 네.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가, 정확히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을 줬는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왜 과거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했나,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누가 도와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놓고 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 관계를 항상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기술은.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어디 취업한다고 할 때 난 인공지능 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2010년 초반으로 가서 대학원을 잘못 택하면 정말 큰일 나요. 즉 미래를 아는 입장에서.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용어만 얘기할게요. SVM 이런 거 하던 분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인공신경망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서 SVM 하면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인공신경망만큼 크진 않아요. 네. 이름은 인공지능이지만 완전히 다른 물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걸 이해해 봐야겠죠. 네. 일단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우리가 흔히 말한 컴퓨터. 여기선 컴퓨터라고 했지만 과거의 프로그램들이에요. 이 프로그램들이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좀 알아야 돼요. 네. 이제 우리가 컴퓨터란 게 생기고 나서 왜 이렇게 세상이 편해졌느냐. 결국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일일이 뭐 들어서 재밌는가를 물어볼 수 있죠. 네. 근데 그거 너무 느리잖아요. 사람을 뽑아서 하면.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컴퓨터 안에다가 요걸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막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뭐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막 전 세계에 뿌릴 수도 있어요. 이게 컴퓨터의 장점이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란 거는요, 결국 컴퓨터 안에 메모리에 저장되고 요런 형태의 프로그램, 이런 일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CPU라는 그 반도체에 인해 수행이 되는 거죠. 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식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CPU는 요런 프로그램들을 잘 돌리게 설계를 계속 바꿔왔어요. 인텔 같은 회사가. 결국 요 모습을 보시면 알지만 이거 결국 제가 책 팔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내가 왜 여기 나왔겠느냐. 네. 그러니까 내 목적을 구체화한 거예요. 제가. 네. 이제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영원히 듣게 만드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안 되겠죠. 네네네. 사지 않으면 못 나가는 케이스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자의 소망을 이렇게 구체화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예, 우리가 예를 들면 C 언어를 배운다 이런 거는요. 네. 요쪽이 제 아이디어고요. 네. 요 아이디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그렇죠. 뭐 결국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램 쭉 쓰는데 여기서 재밌으면 책을 사게 만들고 뭐 이제 재미없다 그러면 다시 듣게 만든다 하면 뭐 코드 요런 모양일 거라 이거예요. 저게 C 언어로 저렇게 구현을 아니 이건 해놓으면 파이썬. 파이썬으로. 네, 뭐 말이 안 되는 코드인데 강의가 재밌는가가 트루면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걸 계속 구체화하는 것이죠. 이제 프로그램 쓴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로 프로그램을 쓸 땐 논리적으로 요 왼쪽이 빈틈없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요 코드를 틀리게 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왼쪽 걸 만들고 싶은데 요거를 이제 false 거짓 강의가 재미없으면 사라 이렇게 쓰면은 왼쪽이 내 의도인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뭐 네. 지금도 많이 짜고 있는데 그런 거 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이걸로 세상이 다 되면 좋은데 이게 세상에 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뭐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앞에 부분이 되게 좀 그 명확해 보이지만 네. 우리 이거 요즘 잘 팔리는 그 흑표전차죠. 이 사진 보시면 예. 1번 사진 탱크 맞죠? 네. 누가 봐도. 2번 사진도 탱크죠. 네. 3번 사진도 탱크죠. 예. 뭐 엄청 많이 가려놨는데 탱크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사람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조합을 해서 사람은.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물어보면요. 뭐 주포가 있고 여기 포죠. 이 궤도, 요 바퀴가 있고 네. 뭐 좀 뭐 튼튼하게 뭐 이거 옳은 표현은 아닌데 이런 특징들을 보고 탱크라고 말했다라고 할 건데 네. 실제로는 이것도 인간이 뒤에 가서 갖다 붙인 거예요. 뭐 나중에 저걸 보고 탱크라고 또 배웠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 마음속에 사실 탱크스러움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린애한테 우리가 탱크 구분하는 법 가르칠 때 탱크를 보려면 먼저 포의 길이를 보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배우지 않죠. 그렇죠. 달리 말하면 제가 탱크 그림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이런 방식으로 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 포시는 어떻게 생겼고 궤도는 어떻게 생겨야 탱크고 그렇죠. 하나하나 넣기가 어렵다. 네, 요 안에 그 탱크를 구분하는 기준을 잔뜩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넣지를 못한다는 거야. 왜냐,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거 제가 이제 Y 스트릿을 보면은 이제 막 출연자가 나오잖아요. 네. 같은 출연자인지 막 확인을 해보래요. 네. 사람 얼굴을 우린 구분할 수 있어요. 아, 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어떻게 구분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왼쪽에 이런 순서도를 못 그리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은 짤 수가 없어요. 못 짜죠. 왜냐하면 어떻게 구분해인지 나도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코드로 만들어내겠어요, 그걸. 구분 자체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짜왔던 프로그램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됐었냐면 예전에 예를 들면 안면 인식 이런 게 되게 잘 안 됐다고요, 과거에도. 예. 왜냐? 인간이 어떻게 사람 얼굴 구분하는지 잘 모르니까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쓰시는 분들 많은데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간편 결제할 때 안면 인식을 해서 결제가 돼버리고 막 이런 뭐 것도 화면도 일상화되어 열려. 있고 그렇죠. 화면 열리는 거 마찬가지고. 이제 그게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엄청 편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해진 거죠. 음,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순서도 기반으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죠. 네. 짜는 법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짤 때 쉽게 말하면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을 네. 그 인간이 그 알고리즘 짜지 코드 만들지 않고 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요런 거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진다. 이런 건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짤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혼자 있으면 자동으로 신고해라. 뭐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잘 보면 아이라는 거는 사진으로 어떻게 구분할 거고 네. 뭐 길이 이런 거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 뭐 애 키 이런 거만 넣으면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혼자인 건 뭐 시간을 얼마 해야 되고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기존 방식으로는. 음흠. 근데 이런 것이 되면은 굉장히 밸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진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혼자면 자동으로 신고해요. 네. 그래서 내가 아이 사진을 막 넣었고 그 아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구분 안 되는 애가 생겼어요. 네. 그럼 데이터를 새로 넣어주면 그 애도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는 거예요. 네. 내가 요 코드는 두고 막 데이터만 이를 바꾸면 그래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더 쉽게 해보면 이제 내가 동물을 골라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네. 처음에는 개랑 소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야 이제 이 예.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만들던지. 그러면 이제 개, 소,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나중에 코끼리도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게 처음에는 일종의 수작업으로 개 사진을 막 넣고 이거는 개 이렇게 다 막 마킹을 하고 네, 나중에 고양이 사진 막 수천만 개 막 해놓고 고양이 해서 이걸 학습하도록 한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개, 소, 고양이 구분하는 프로그램에서 개의 특징 골라내고 소의 특징 골라내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새로운 동물 생기면 또 코끼리 특징을 막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코끼리는 코길이가 어떻고 몸 크기는 어떻고.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코끼리 사진만 잔뜩 넣어주면 네. 코끼리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이 줄죠. 음. 왜냐하면 앞에 경우는 내가 프로그램 다시 짜야 되고 뒤에 건 사진에 코끼리라고 써서 넣기만 해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됐던 것이고 옛날 프로그래밍으로는 옛날에는 그렇게 이미지를 넣어도 잘 안 됐던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는데 안 되다 최근에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차이인 거죠. 이 배워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이 알아서 좀 배워줬으면 그렇죠.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됐던 거고 맞아요. 이제는 네. 그게 가능한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해진 이유 중 하나는 그 반도체 쪽의 발전 때문인 거죠. 그게 어떤 그냥 뭐 프로그래밍의 발전이 아니라 그렇죠. 반도체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반도체도 요소 중 하나예요. 이제 뒤에를 좀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이제 과학자들도 이런 거 하고 싶었죠, 당연히. 네. 언제부터 하고 싶었냐면 1960년대부터 하고 싶었어요. 오래됐네요. 근데 다행히도 이 시절에 네. 잘 돌아가는 그 지능의 예시가 있어요. 인간이죠. 인간은 학습하잖아요. 네. 이제 여기 와이스트릿에서도 제가 설명하면 학습 되나? 하여튼 될 거예요.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네. 여기. 그러면 이제 인간 뇌세포를 일단 따라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인간을 좀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따라 해봤어요. 그 이제 결국은 이걸 잘 안 됐어요. 60년대에 안 나왔으니까 실패한 거 알고 있죠. 우리는. 네. 근데 왜 안 되느냐? 일단은 인간의 뇌 동작을 100% 따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30 몇 년간 스스로 학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인공뇌를 만들어서 30여 년간 제 머리가 받은 거랑 똑같은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뇌에다가? 가능하지 않죠. 네. 일단 컴퓨터 소자잖아요. 나온 것도.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요거야. 인간 신경세포는 뭐
수천억 개 단위고 신경과 신경 사이 뭐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요. 이런 건 수십조, 막 100조 개 단위로 나와요, 연결이. 네. 근데 이걸 1960년대 컴퓨터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요약해 보면은 60년대에 왜 이게 실패를 했느냐? 네. 결론은 이제 인간의 뇌를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적 돌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그 연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요 두 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 신경을 따라하는 건 실패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인간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으니까 좀 대안적인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봐요. 대안적인 인공지능. 예, 이것도 뭐 잘 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신경망 얘기인데 학습시키는 법을 모르겠다 이런 거죠. 뭐 요렇게 뭐가 많으니까 학습이 이제 그 실행도 힘들고 학습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 뇌에는 뭐 요런 세포가 한 1000억 개 있고 네. 요런 연결이 한 100조 개 있는데 요것이 그 어떤 지능을 갖고 원하는 일을 하려면요. 요 녀석들이랑 요 녀석들 하나하나가 값이 그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양은 똑같은데 요 선 하나하나의 값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인간 뇌는 요게 어떻게 잘 설정돼 갖고 지능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요 뭐 100조 개가 넘는 어떤 수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능을 갖는 값으로 찾아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네. 학습을 시키려고 해도 이제 우리는 학습을 되게 좀 애매하게 인간처럼 이해해요. 읽으면 외운다 이런 건데 뇌세포 입장에서 읽어갖고 뭔가 외운다는 건 요 뇌세포랑 요 연결 상태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얘들 요거 연결이 강해져야 똑똑해질까요? 낮아져야 똑똑해질까요? 강해져야겠죠. 많아지고 아니 강해져. 그렇지 않아. 필요 없는 데는 약해지고 필요 선택적으로. 있는 곳은 강해지고 그래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결과값을 봤을 때 요 개별 연결을 강하게 해야 되는지 약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애매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인공적으로 만들기가. 예. 그리고 둘째 문제는 그런 걸 알더라도 이 수많은 녀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는 법 알아도.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을 따라해 보려는 당연한 노력은 실패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게 이런 대안적인 인공지능들이에요. SVM이 뭐예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건데 네. 결론은 이런 게 서포트 벡터인데 요거를 찾는 거란 뜻이고요. 이제 용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 설명을. 예를 들면 제가 이 시절에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네.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고 싶어요, 인공지능으로. 예. 사진을 넣어주면 개가 들어가면 개사진, 개다. 네. 고양이 들어가면 고양이다. 이렇게 대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하면 사진을 꺼내갖고 예. 그 사진에 있는 어떤 동물의 눈동자 길이랑 코의 길이를 다 재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개는 고양이보다 주둥이가 길죠. 네. 그리고 고양이는 개보다 그 눈동자가 그 세로로 찢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동물들 사진을 모아놓고 코 길이랑 눈동자 길이를 재면 그 다음에 그거를 요 2차원에다가 찍어 놓으면 요런 식으로 막 찍혀요. 왜냐하면은 개는 대부분 코가 기니까 내가 새로운 개 사진 나오면 뭐 요런 데 있겠죠. 코 길이가 짧은 개는 뭐 요런 데 있을 것이고 네. 코가 길면 요런 데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고양이 사진만 모아놓으면 눈동자가 대체로 기니까 요런 데 고양이가 찍힐 거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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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런 식으로 점을 다 찍어놔요. 예. 이렇게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요 어떻게 보면 요게 군집이잖아요. 네. 요거를 그 평면에서 잘라요. 그래서 자르는데 가장 정확하게 둘을 분류하는 직선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H1이라는 직선 있죠. 네. 그럼 얘는 왼쪽에는 확실히 개만 있는데 요 오른쪽에는 고양이랑 개가 같이 있죠. 섞여 있을 수 있고. 요 직선은 안 좋은 직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끝으로 H3라는 직선 있죠. 네. 요거는 제가 그림 왼쪽에 개 사진만 잔뜩 있고 오른쪽만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 사진만 찍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인공지능이란 거예요. 무슨 의미냐? 네. 이제부터 이게 가능해져요, 여기서. 이제부터 제가 요 직선을 찾았다고 하면요. 네. 이제 추론이랑 학습이 다 가능해져요, 이제부터. 추론과 학습이 가능해진다. 학습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자기 행동을 바꾸는 거고 추론이라는 건 들어왔을 때 그게 개인지 고양인지 찾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사진 하나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직선을 가만히 두고 네. 새 사진이 들어왔을 때 코랑 눈동자의 길이를 재요. 이 동물이 뭔지 몰라도. 네. 그걸 찍었더니 여기에 새 사진이 찍힌 거죠. 예.
그러면 이 동물은 고양이란 뜻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길이를 쟀는데 여기에 찍혔다. 네. 코랑 눈동자랑. 그러면 그 사진은 개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 같잖아요, 좀. 예.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학습도 여기서 개념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한 2배 모았더니 네. 지금은 직선이 요래인데 개 사진이 여기로 막 잔뜩 찍힌 거예요, 이쪽에. 네네네. 그러면 제가 직선을 조금 이렇게 바꾸겠죠. 음. 왜냐하면 이쪽에 개가 잔뜩 있으니까. 너무 몰려 있으니까. 네. 네. 요 직선보다 요 직선이 좀 더 잘 나누잖아요, 네. 이쪽을. 요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이제부터는 예를 들면 옛날에 예. 요 H3 있던 기준에서 음. 제가 동물이 여기 찍혔다 그러면 요 개라고 얘기했겠죠. 음. 근데 직선이 이동하면은 요 고양이가 돼요, 이제부터. 저게 더 정확해졌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한지는 몰라요. 어. 데이터가 늘어서 행동이 변했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찍혀 있는 요 점들을 가지고 요 직선을 구한 거예요. 네. 요 직선은 뭐냐 하면 지금 찍혀 있는 요 둘 있죠. 네. 얘네를 정확하게 나누는 직선. 음. 지금 있는 점에서. 네. 근데 제가 여기 점을 추가하면 요 직선 위치가 좀씩 변하잖아요, 요거. 왜냐하면 개수가 많은데 일단 개가 요쪽에 막 찍히면 개가 요런 개 사진을 계속 모아보니까 이런 데 찍혔어요. 새로운 종도 없고. 네. 그러면 직선이 이 방향으로 누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개가 위쪽으로 생겼으니까. 아. 그러면 제 판단이 바뀌어요, 이걸로 인해서. 아. 너무 어렵나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본들이 어떻게 쌓이고 네, 그 분포가 어디로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예, 기준이 그건 달라. 누군가 인간이 딱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변했잖아요. 스스로가 변하는. 네. 아. 이거 보면 아까 말한 거랑 맞잖아요. 지금 개, 고양이라는 사진 개수만 변했는데 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인공지능이면 요 지점에 있는 고양이라고 했을 텐데 네네. 지금은 개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거예요, 이 시절에. 딱 인공지능의 첫 개념. 네, 딱 그 개념에 맞죠. 데이터만 넣었더니 행동이 변했고요. 그 데이터만 넣어줘도 변하고요. 여기 한 몇 년도 즈음에 80년도, 90년도. 아 이게 8, 90년대 요런 식으로 했다. 예.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예. 이렇게 해서 학습 추론의 개념도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이제 한번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거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어요. 예. 이 두 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했죠. 처음에는 예. 근데 이 기준을 지금 봤던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요 코의 길이랑 눈동자의 길쭉함 재라는 건 제가 정한 거예요. 지금. 네네네네.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 근데 나는 개랑 물고기를 구분하고 싶어라고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네네네. 개랑 물고기는 뭘로 구분할 거예요? 그 기준을 또 만들어줘야 하는. 또 만들어야 되죠. 그때. 네. 심지어 그 기준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기? 정말 개와 물고기를 구분할 때 이 기준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네. 기준을 그런 거 계속 찾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역시 너저분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네네네. 그러다가 전 세계의 모든 동물을 구분하게 해줘 그럼 못하는 거죠, 역시. 왜냐, 이 기준도 인간이 넣어버렸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기준을 명확히 안다 그래도 네. 그 우리가 눈동자 길이랑 귀의 길이 이런 걸 정확히 잴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재야 되죠. 근데 이제 개가 약간 갸웃하고 있는 모습, 뒷모습만 찍힌 경우 멀리 있는 개, 가까이 있는 개 이런 거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거 귀 길이를 전부 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수치들을 골라낼 수도 없고요. 골라낸다고 해도 제대로 측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진짜 의미의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인공신경망 하다 안 되고 요 SVM이란 거 하다가 안 돼갖고 또 한참 고생을 해요, 과학자들이. 이제 한편 여기 인공지능이 열심히 힘들어하던 동안 네. 이제 반도체 회사 중 하나 설계 회사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 쪽에서 약진을 하기 시작해요. 이 그래픽 카드라는 거는 옛날 컴퓨터는 원래 우리가 화면을 표시할 때 CPU가 다 처리를 해줬어요. 네. 근데 화면에는 픽셀 그 점이 수백만 개씩 찍히잖아요. 근데 이게 CPU가 그런 걸 잘 못해요. CPU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A 하면 B 해라 이런 프로그램을 잘 처리하지. 네. 숫자를 한 10,000개 정도 동시에 처리해라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의 화면 표시를 위해서 그 수만 개 숫자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이제 점점 자리를 차지하기 네. 시작해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당시에는 VGA라고 불렀어요. 이제 VGA 카드란 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그런 데에서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예요. 여기 말한. 예. 지금은 이제 GPU라고 부르고 음. 앞에 제네럴 퍼포스부터 GPGPU라고 하는데 네. 시작은 그 VGA 모니터 표식이죠.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그 3DFX 이런 회사를 제끼면서 드디어 시장을 크게 차지해요. 근데 이제 시장 하나를 다 차지하면 여기 가득 찬 거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시장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네.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요런 걸 잘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 CPU랑 그 GPU의 차이인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은 CPU에서 돌고 지금 인공지능 그리고 과거의 그 화면 표시는 GPU라는 거에서 도는데 요런 구조예요. 하는 일이. CPU가 잘하는 거는 이런 조건이 많은 거. A 하면 B 하고 뭐 추우면 옷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된 프로그램을 잘하고 뭔가 막 이어지는 연산. 그렇죠. 네. 조건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른 애들. 네. 근데 이제 GPU, VGA가 잘하는 건 요런 거예요. 숫자가 한 여기 10,000개쯤 있는데 네. 전부 2를 곱한 다음 1을 빼라 이런 것들을 잘해요. 한꺼번에. 예, 요 조건이 없죠. 네. 조건이 없는데 양이 많죠. 요런 게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그렇죠. GPU가 잘하는 일들인 거예요. 네. 왜 그러냐? CPU는 이런 데다가 전력을 많이 써서 그렇다. 뭐 이거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신의 그 영역을 차지했는데 계속 시장을 넓히고 싶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좀 자기들의 칩을 쉽게 쓰게 만드는 그런 도우미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이제 그것이 그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개념이에요. 쿠다. 예. 그러니까 CUDA. 네. 이 프로그래밍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네. 익힐 게 많아서 그래요. 익힐 게 많아서. 네. 네. 익힐 게 많고 그리고 남의 거를 많이 써야 돼요. 프로그램 만들 때. 진짜 순수하게 내 프로그램이라는 건 없고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존의 코드를 가져와서 내 거에 붙이고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어디 많냐 하면 그 시절 기준으로는 인텔 CPU용으로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인공지능이 없었으니까 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당연히 노트북, 컴퓨터 이런 데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 들어가 있는 다 인텔 CPU니까 인텔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선 자기들의 그 GPU를 쓰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GPU 쓰게 하고 싶은 거죠. 네. 연산력은 좋은데 문제가 기존 CPU 코드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는 자기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인텔용으로 쓴 코드는 여기에만 들어가지 그냥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쓰기 위해서 코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했던 일은 좀 일을 줄여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다시 쓸 필요는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쿠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요 쿠다는 뭐 완전히 인텔 CPU를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개량하지 않고요. 그 숫자 연산이 엄청 많이 필요한 부분에 쓰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대규모 단순 병렬 연산 많은 곳, 숫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곱해야 되는 그런 곳을 도와주기 위한 형태로 이게 진화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 슈퍼컴퓨터에 쿠다를 쓰면 좋고 대규모 물리 연산, 뭐 우주 시뮬레이션 이런 거에 쿠다를 쓰면 좋고 요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시켰어요. 물론 그래도 이제 인텔 CPU보다 코드가 적기 때문에 쓰기는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변화가 생겨요. 이 쿠다라는 거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은 프로그래밍 뭐 언어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도우미 코드 같은 거죠. 코드. 도우미 정확하게 코드. 그 엔비디아는 네. 그런 그 도와주는 코드들도 쿠다라고 부르고요. 네네네. 그 밑에 그 우리 컴퓨터랑 그 그래픽 카드가 통신하는 부분 코드도 쿠다라고 부르고 네. 자기들 그 GPU 안에 있는 연산 단위 있죠. 네. 실제로 계산하는 부분 그것도 쿠다라고 불러요. 미디어는.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그 쿠다라는 네이밍을 그 맨 밑에 칩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통일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한참 그 그래픽 카드 가지고 싸우고 있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은 잘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캐나다의 한 단체가 아마 이게 정부 단체일 건데 그 쉽게 말하면은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네. 이제 공고를 뿌려요. 쉽게 예, 말하면. 예. 근데 이 조건이 뭐냐 하면 한 10년 정도는 상용화 안 될 정도로 어렵고 그 이제 좀 신기하고 뭔가 참신한 기술 있죠.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처음에 그 인공지능 하던 사람 중에 인간 따라하려는 사람들 있죠.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캐나다로 돈을 받으러 다들 가요. 왜냐 인공지능 기술 잘 안 되니까 사람들 펀딩 이제 투자가 끊겼을 거잖아요. 네네네. 대학원생도 안 들어오고 뭐 돈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캐나다로 대규모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틈에서 이제 그 힌튼이라고 부르는 저 인공지능의 아버지에 가까운 사람이 예. 캐나다로 넘어가게 돼요. 아. 지금도 그래서 캐나다는 인공지능에서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동안 이 인공지능 학자들은 기존에 봤던 그 학습이 잘 안 된다. 예. 그 인간 뇌세포 뭐 1000억 개고 뇌세포 간 연결은 100조 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연결이란 뇌세포들의 값을 잘 조정해줘야 지능이 생기는데 그 수백 쪽에 있는 그 연결들을 사진 하나 보고 전부 값을 조금씩 바꾸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바꾸는 법도 막 연구를 해요. 네. 뭐 그게 역전파 방법론이에요. 역전파 방법론. 예, 뭐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요런 이론적 발전들을 통해서 그 인공신경망을 드디어 그 어떤 지능 비슷한 걸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학습은 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학습은 오케이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 이제 이 수많은 뇌세포들을 어떻게 구동할 거냐. 네네네. 요 문제가 생겨나죠. 이거 막 연결도 많고 뭐 이렇게 생겨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구동할 거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캐나다에 가도. 왜냐 이 사람들 뭐 반도체나 컴퓨터 만드는 사람 아니거든요. 인공지능 이론 학자들이죠, 실제로는. 네. 이제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에서 찾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요 인공신경망의 요 부분들은 결국 다 숫자거든요, 이게. 그 CPU한테 시키면은 요 숫자를 하나하나 다 거치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 예. 근데 그 GPU를 사용하면 이거를 덤프트럭처럼 한 방에 가져가서 숫자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안 거야. 아, 요거를 써봐야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하니까 결과가 좀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빨라지느냐 하면 당시 기준으로 이게 논문 2009년도 논문이죠. 2009년.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차이는 대충 뭐 5배에서 15배다. 요 정도가 나오는 거야. 야, 학습에 걸린 시간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요거를 쓰려면 대신 어떠냐 하면은 그 엔비디아 쿠다를 익혀야 돼요. 5배를 얻는데 대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안 해도 되는데 5배 느리다. 뭐를 택하겠냐 이거죠. 여기서 캐나다의 학자들은 쉽게 말하면은 쿠다를 배우는 대신 5배 빠르게 돌리는 걸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쿠다를 최초로 이 좀 돌아가는 인공지능에 인텔 CPU보다 쿠다가 먼저 발을 디딘 거예요. 이렇게. 왜냐? 주는 이득이 5배나 됐으니까. 그렇죠. 이 5배라는 건 제가 예를 들면 뭐 신경망 하나 학습하는데 8시간 걸린다고 하면 CPU에서 네.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5분의 1로 줄면은 하루 한 4번은 해보겠죠. 그렇죠. 퇴근할 때까지. 네. 그러면 발전 속도가 달라요. 끝까지 가서 이거를 상업화했을 때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학습하는데 6개월 걸리기 1개월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거는 그 완전히 요거를 바꾸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쓸만한 거죠. 그렇죠. 안 쓸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원래 인텔이 차지하고 있던 그 프로그래밍 쪽에 이제 엔비디아 기반의 프로그램에 한번 펀치를 뚫은 거야. 모르게. 그러면서 쿠다라는 것도 활용도가 더 네. 많아졌을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계속 쿠다를 쓰며 발전하다가 3년 뒤죠. 드디어 좀 큰 대회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요. 인공지능이. 아 이게 어떤 대회 이름이에요? 예, 이미지넷은 대회 이름인데 네. 쉽게 말하면 사물 종류를 구분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사물을 사물의 구별하는? 종류들. 예. 아하. 뭐 비행기, 동물, 사람 이런 걸 잔뜩 놓고 아. 한 만몇 종류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저거를 빨리빨리 누가 예. 누가 빨리 구분하나 그 정확하게 대회. 빠르고 정확한가. 아. 근데 요 대회가 사실 기존까지는 1년에 한 2, 3%씩만 개선이 됐거든요. 에러율이. 근데 갑자기 2012년에 에러율이 막 이렇게 폭 떨어져요. 이만큼. 근데 요게 그 인공신경망으로 만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물을 구분하는 인공신경망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들어온 거죠, 네네.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회사들이 드디어 눈치를 채요. 아, 이거 인공신경망으로 돌리면 사물 구분을 잘 하는구나.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같은 걸 돌리면 네. 훨씬 더 빠르고 잘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요 2012년에는 이론적 발전이랑 그 캐나다에서 했던 수많은 그 신경망 학습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학습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수단이 마구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수단들을 써보기 위해서
GPU를 아주 적극적으로 써요. 이거는 남들 인텔 CPU 막 이런 거 쓰고 있을 때 그래픽 카드 가져와 갖고 이제 컴퓨터 만들어서 쓴 거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 대회에서 우승을 하죠. 이제 그 뒤에 이제 13년, 14년, 15년 이때부터는요 계속 인공신경망이 이겨요. 이 대회는. 나중에 가면 요 에러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면 그 인간보다 좀 낮아져요. 네. 그 인간 어디 대학원생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그 대학원생보다는 그 인공지능이 좀 더 사물 구분 잘하게 되죠. 아, 오히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네. 가능성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마구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되니까 잘은 모르지만 써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써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은 몰라도 그 연구원들이 했던 거 똑같이 차려놔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사냐? 당연히 엔비디아 GPU를 사 써본다고요. 네. 인공지능 하던 사람을 뽑은 다음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죠. 그 엔비디아 GPU 이거 해봐야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하잖아요. 엄청 좋은 신기술이 나왔는데 그 정도 돈을 아끼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공지능이 한번 구멍을 뚫으니까 엔비디아 GPU의 수요가 마구마구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 시점이 되면 이제 경쟁자인 AMD가 요 공짜로 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 이미 거기에다 익숙해져 있고 엔비디아의 쿠다를 그렇죠. 기반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미 그런 코드가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회사는 공짜 그래픽 카드를 사서 이제 당근에 팔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 그래픽 카드를 껴서 연구원에게 제공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만들어라 하고 싶은데 AMD에서 뭐 사오면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아예 도구 자체가 다른데. 그렇죠. 이거에 맞게 돌아가는 코드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쪽에서 마구마구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중요한 점인데 반도체가 낀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반도체를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끼자마자 돌릴 수 있는가. 제 그 업무용 노트북엔 그 엔비디아 GPU 꽂혀 있어요. 네. 예, 꽂혀 있고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서 코드 받는 거 이제 GitHub 이런 데인데 네. 그런데 가서 인공지능 코드 받아와서 실행하면 실행이 돼요. 근데 제가 AMD 그래픽 카드 있는 걸로 하면은 열의 아홉은 안 될 거예요. 왜냐 그 코드 만드는 인공지능 학자들도 내가 AMD 거 왜 지원해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무도 안 쓰잖아요. 나는 왜 안 쓰냐? 걔들이 지원 안 해주니까. 걔들은 왜 지원 안 해주냐? 아무도 안 쓰니까. 네. 요런 구조가 성립하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 빌드업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반도체 하나가 시장을 크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를 휩쓸기 시작해요. 구단은. 그렇죠. 아까 말한 2012년 대회에서 얘가 휩쓸기 시작하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뭐 하나 조금씩 바꿔서 막 올려봐요. 네. 알렉스넷에서 뭘 바꿨다, 뭐 레즈넷, 뭐 그냥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냥 그런 거 쭉 만들어서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논문도 써봐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거 실험하려고 뭘 썼겠어요? 엔비디아 거 그냥 가져다 쓴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기술적 표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 빨리 논문 써서 그 교수 돼야 되겠는데 언제 AMD로 뭐 이거를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던 노트북 버리고 엔비디아 거 껴져 있는 거 써야죠. 아하. 네, 그건 인생에 비하면 싼 거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그쵸. 반도체는 싼 거예요. 그렇게 예. 보면. 그리고 구글 같은 그 큰 회사들이 역시나 그거 기반으로 논문도 쓰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해외 취업하려고 막 그 코드 올린 걸로 별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막 GitHub 같은데 코드 올리니까 점점 그 사용성이 올라가요.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모든 걸 하기 위해선 엔비디아 GPU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러네. 그럼 별로 가격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닭과 달걀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야. 네가 쓰니 내가 쓰고, 내가 쓰니 너도 쓰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그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난 거예요.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자, 요 왼쪽은 뭐냐 하면요. 네. 그 토치라고 파이토치라고 돼 있죠. 네. 그 메타에서 만들었던 그 인공지능 하려면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기반으로 인공지능 만들면 요거 깔아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맥 쓰고 있으면 여기서 맥 택하고요. 네. 리눅스면 리눅스 택하고 윈도우면 윈도우 택하고 요런 식이요. 깔 때 내 사양을 눌러갖고 깔아요. OS부터. 예, 근데 잘 보면 여기 ROCm이라고 있죠. 네. 이거 AMD 그래픽 카드예요. 이게 윈도우를 쓰고 있으면 ROCm 설치 안 해줘요. 아. 그래서 제가 윈도우 컴퓨터로 인공지능 하고 싶으면요 쿠다밖에 없어요. 저렇게 세팅을 해야만 하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가볍게
인공지능 잠깐 찍먹해볼까 하는데 네. 깔려있는 게 AMD 카드면 안 깔아주는 거예요 얘는. 지원이 안 되니까. 예, 메타가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게 이제 생태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이제 제가 이거를 정말 쓰고 싶으면 아주 많이 삽질을 해야 돼요. 잘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그 돌아다니는 인공지능 코드인데 네. 이거를 그냥 받아서 쓸 수 있어요. 뭐 여기 별은 그 유명함의 척도고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네, 이거 안면 인식 알고리즘인데 네. 인터넷에 그 아마 이것도 해당하는 논문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요 코드를 받아서 제 컴퓨터에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면 인식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받아다 내가 깔아서 쓰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내 기계에 넣어도 되죠. 내 이거 돈 컴퓨터에서 내고 쓰는 거죠? 요거는 무료예요 코드는. 아 그래요? 이렇게 깃허브에 있는 건 대부분 무료죠.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은 라이센스가 적혀 있어요. 어디에는 써도 된다. 상업용으로는 안 된다. 상업용으로도 맘대로 써라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종류에 따라서. 근데 보통 이제 대학원생이 해놓은 건 그냥 무료로 막 풀려 있죠. 근데 요것도 역시 돌려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엔비디아 카드 있어야 돌아가는 거야. 여기다가 나 AMD 카드 쓰는데 안 돼 그러면은 쓰지 마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그렇게 해서 이 완벽한 생태계가 조성이 네. 돼 있어서 다른 거는 뭐 이제 침범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 안면 인식 알고리즘 하는 사람들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전문가지. 근데 언제 AMD 카드를 배워서 하고 싶어요. 자기 잘하는 것만 하고 싶지. 왜 지원을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해 갔습니다. 뭐 그 이외에 요런 것들도 생태계죠. 사람이 모여야 질문 답변도 할 수 있고 네. 설명서도 꼼꼼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 질문 답변 이력 이런 것도 많아야 검색해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성능은 이만큼 좋고 CPU보다 음. 성능은 엄청 좋고 생태계는 빵빵하고 그러니까 저걸 쓸 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앞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 반도체 혁신이냐 혁신을 위한 반도체냐 결국 이거는 그 두 개가 같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물린 거다. 네. 반도체 혁신과 혁신을 위한 예. 반도체가 맞물려진 거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연구팀들이 그 학습 잘 시키는 방법을 못 알아냈으면 네. 엔비디아 GPU로 인공지능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수억 개 있는 그 인공신경망 내부의 값들을 계산은 할 수 있는데 열심히 계산해봤자 쓰레기값만 나와요. 왜냐 일 잘하게 학습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반대로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또 힘든 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 잘 되긴 하는데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게 느리거든요. 느리고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새 기술이 나오는 게. 우리 그 모바일 폰도 그런 거였잖아요, 사실. 이제 모바일 폰 같은 것도 원래 인텔 CPU가 전 세계에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휴대 기기를 되게 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웹서핑만 되면 되는데 네. 인텔 CPU는 너무 기능이 많고 전력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웹서핑은 되고 전력은 엄청 좁게 쓰고 그 사무용 그 업무는 못 보고 이런 칩을 스마트폰에 박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생태계 생겼듯이 네. 여기도 똑같은 게 생긴 거예요. 덤프트럭처럼 그 숫자 연산을 잔뜩 하는 칩이면 된다. 네. 딴 건 필요 없다. 그것만 있으면 여기서 새로 이론적인 돌파를 이룬 팀들이 완전 새로운 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고민해볼 문제. GPU는 CPU보다 우월하냐? 반도체 자체도 혼자는 혁신이 아닌 거예요. CPU도 우수하고 GPU도 우수한 거예요. 네. 여기서 차이였다고 하면 그 캐나다의 인공지능 팀이 개발했던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들이 GPU에서 잘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엔비디아는 그걸 의도한 건가요? 아니면 얻어 걸린 건가요? 한 반쯤 얻어 걸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캐나다 연구팀이 네. 엔비디아 걸로 이제 써보자. 그러니까 GPU를 써야 되는데 우선은 엔비디아 걸로 해보자 해서 거기에서 생태계가 발현이 된 거고. 그렇죠. 정확하게는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카드 시장 차지하고 나서 네. 새로운 시장 찾으려고 쿠다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프로그래밍 쉽게 하는 거. 네. 근데 그게 인공지능을 노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 보려고 네. 이것저것 하여간 편해 보이는 걸 다 갖다 넣은 거에 불과하고. 일단 땅을 일궈놨는데 그렇죠. 캐나다 과학자들이 와서 거기다 막 뭐 좀 씹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해서 막 숲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래서 캐나다 과학자들이 이제 너무나 연산해야 될 숫자가 많으니까 예. 불편하고 귀찮은데 그 초기에 쿠다를 가져다가 막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막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이걸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쿠다가 좀 슈퍼컴퓨터 중심으로 뭐가 나오다가 나중에 나의 그 한 줄만 넣으면 인공지능 관련 연산 따라락 때려주는 식으로 변해요. 쿠다가. 네. 아마 그 쿠다를 쓰는 쪽에서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질문을 했겠죠. 나 요런 계산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 그래서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했을 거라고요. 엔비디아가 그 아까 그 캐나다 연구단체 시파, 엔비디아는 그냥 사이파, 시파, 예. 어떻게 읽어요? 거기 하여튼간 예. 네. 야 엔비디아가 땡큐 시파네. 아니 그렇죠. 근데 이거 대기업 입장에서 어디서 혁신이 날진 잘 몰라요. 그거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토양을 좀 읽어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때문에 엔비디아 사세가 그럼 확 커졌다라고 그렇죠. 봐도 과언은 인공지능 아니에요. 장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엔비디아도 아까 봤던 코드들 보면요. 인공지능 공짜 코드를 잔뜩 뿌려놓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아 써라 우리 거 네. 써라. 우리 카드에서만 아마 돌아가겠지만 하여튼 코드는 공짜야 느낌으로 뿌려놨어요. 그걸 막 뿌려놓고 결국 그거 쓰려면 우리 거 그래픽 그렇죠. 카드를 사야 돼. 그리고 이거 이런 써보고 식으로. 익숙하면 딴 걸 쓸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요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죠. 아까 5배 개선 있었죠. 네. 그러면 그 캐나다 연구팀이 한 1.2배만 개선됐다. 쿠다 썼는데 이러면 썼을까요? 그럼 안 썼겠죠. 네, 왜냐하면 굳이 새로 배우는 건 힘든데 그렇죠. 리턴은 20%니까 안 썼을 그 거라고요. 시간을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뭐 수많은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들 나오는데 음. 엔비디아보다 얼마 조금 더 좋아 요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생태계 채우는 과정을 보면 아예 안 되는 영역을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용자가 좀 불만이 많아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야 되죠. 왜 불만이 있어도 썼겠느냐? 그 캐나다에서는 5배나 빠르니까. 그렇죠.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어색하고 잘 못하겠지만 너무 빠르니까 5배나 빠르면 내가 논문으로 상대 팀을 압도할 거라고요. 논문 나오는 그렇죠, 속도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써본 거죠. 그런 영역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묘미겠죠 앞으로. 그게 바로 반도체 혁신과 혁신을 위한 반도체가 맞물렸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신 네.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한 단어로 훅 던지지만 예. 그 안에서는 하는 일도 다양하고 인공신경망 크기도 다 다르고 그래요. 네네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그 일반 제품들 있죠. 네. 그걸로는 좀 그 다루기가 힘든 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칩들 중 몇 종류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봄으로써 이 반도체가 미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현재 인공지능에서 어떤 화두들이 있고 그 화두로 엔비디아가 왜 해결을 못 해주는지 누군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달리 말하면은 이 칩이 성공하려면 어떤 기술적 돌파가 또 있어야 되는지 시장에 네. 이런 걸 좀 설명해보고 싶은 거야. 아 좋습니다. 이런 거죠 뭐. 엔비디아가 못 해주는 거 그러면 누가 해주겠다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제 가장 쉽고 가장 많이 보는 엔비디아 GPU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네. 일단 이 반도체는 지금의 인공지능을 있게 한 거예요. 그냥 캐나다의 그 최초의 팀들이 쓰기 시작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인공지능에서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태계가 공고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형태로 이미 전 세계에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 분배도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기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응용처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제 인텔이 과거에 그래왔듯이 웬만하면 옛날에 되던 거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성능 차이는 있지만 엔비디아 칩에서 3년 전에 돌아갔던 인공신경망은 올해 칩에서도 돌아가요. 그게 하위 호환이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들은 꼭 최신의 신경망만 쓴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3년 전에 만들어서 잘 돌아가고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호환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칩들을 우리가 이걸 기준점으로 잡는 게 항상 좋아요.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못하는 것이 뭐길래 새로운 칩이 아이디어가 나오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 아까 말했던 AMD ROCm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냥 구글에 이런 검색어로 쳐보는 거죠. 그 검색 개수가 꽤 많이 차이 나요. 이거 보면 아. 몇 배, 거의 한 100배 차이 나죠.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위상인 거예요.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 거랑 예. AMD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에 일단 검색량 차이가. 예, 벌써 이 검색량이 이만큼 많다면 관심도가 이만큼 높다는 거죠. 네. 사실상 AMD 걸로 인공지능 하는 사람은 한 1%쯤 되겠구나라고 찍어도 될 거예요. 검색량 기준으로는. 이론상 성능이 비슷한데도. 네. 왜냐? 퍼스트 무버니까. 그렇죠.
퍼스트 무버면 코드도 많고 잘 안 될 때 물어봐도 답해줄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그렇죠. 나 AMD 걸로 쓰고 있는데 이 코드가 안 돼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요. 써본 사람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시장을 좀 더 넓혀요. 그 우리가 엣지 기기라고 부르는데 요거 그 휴대용 기기나 혹은 그 움직이는 기기들 있죠. 네. 뭐 조그만 산업용 로봇 이런 거 그런 쪽으로도 인공지능 시장을 좀 확장시키려고 해요. 엔비디아는. 네. PC가 아닌 물건, 뭐 인공지능 카메라나 이런 데 들어가는 조그만 GPU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하냐? 컴퓨터 입장에서는 학습이랑 추론이 요구하는 게 좀 많이 달라요. 학습은 진짜로 그 반도체를 세게 굴려야 돼요. 24시간 내내 학습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연산력도 엄청 높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기로 추론, 쉽게 말하면 그 안면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거랑 네. 실제 그 신경망을 기기에 탑재해서 사람 올 때마다 얼굴을 구분하는 거. 네. 학습은 24시간 내내 돌지만 추론은 사람이 왔을 때만 돌아가죠. 그래서 추론 같은 거는 이 좀 효율이 떨어져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가동 시간이 짧으니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엔비디아는 그 좀 옛날 그 TSMC 공정을 이용해서 생산을 해서 팔아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존의 PC랑 서버에 있던 시장을 휴대기기나 이런 데로도 옮기고요. 네. 그리고 그 생산량도 TSMC에서 유지를 받는 거죠. 대신 이제 같은 일을 하면은 좀 그 전력대 성능비는 나빠요. 이게 그 예시인데 예를 들어 왼쪽이 학습용이고 오른쪽이 그 추론용 기기 중 제일 작은 거거든요. 엔비디아. 네. 보면 전력이 요거 10W 하면은 40배 차이 나죠. 근데 여기 연산력 보면 그 몇십 배 차이 나요, 실제로. 100배 차이 나죠, 연산력 거의. 예.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비가 2배 나쁜 거예요, 작은 기기가. 네, 네, 네. 근데 안 그래도 그 정도로 그 전성비가 높지 않아도 될 뿐인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그런 데만 쓰라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이제 요런 식으로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시장을.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게 그냥 엔비디아 기기고 요쪽이 그 엣지 기기가 들어가는 사업 영역. 컴퓨터나 이런 걸 넘어서 엣지 네. 디바이스 쪽으로. 그리고 이 엣지 기기용 칩도 엔비디아 칩을 쓰면요. 여기서 만든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확장이 되니까. 네.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저도 컴퓨터에서 만든 코드를 여기 아까 만든 제슨이랑 코드에 옮겨보면 옮겨져요. 제슨. 이거 옮겨집니다. 이렇게 하면. 네. 예를 들면 제가 근데 엣지 기기를 뭐 인텔 걸 쓴다 그러면은 좀 고생을 하겠죠. 옮길 때. 그러니까 하던 코드 그대로 가져다 써라라는 느낌이에요. 엔비디아는. 그러면 된다. 더 확장성이 네. 더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공고화하려는 전략인 거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 모습이에요. 네.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떠냐? 이제 좀 정말 거대한 칩 이런 걸 만들려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제 세레브라스 같은 기업이 그런데요. 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 하면 그 인공신경망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뒤에 그 좀 보너스로 오픈 AI 요거 너무 작은데 요게 챗 GPT거든요. 저게 뭐 시점이에요, 뭐예요? 왼쪽 축은 시기고 네. 요게 시간 음. 그리고 위축은 그 신경망 크기. 저거 챗 GPT가 요즘에 많이 화제가 그 되고 있는. 오픈 AI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저게 아예 인공지능이 코드를 짜주는 뭐 이거.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예. 지금 보면 좀 웃긴 사례들 때문에 막혀 있고요. 코드 네. 짜는 거. 할 수 네.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뒤에서 살짝 보여드릴 건데 네네네. 요거 보면 요 축이 중요해요. 요게 그냥 크기가 커지고 있죠. 네. 크기가 크다고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거대 신경망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 때 말하면 다 얘네들이에요. 이런 신경망들이죠. 신경망이 더 촘촘해지고 커지면. 예, 용량이 큰 거죠. 어허. 많은 일 시키려면 머리 커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뭐 그런 거죠 이제. 물론 크다고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네. 그 뭔가 안에 뭐가 밀도 있게. 네. 네. 일단 근데 공간이 없으면 많은 일을 못 하겠죠. 아, 예를 들면 제가 인공신경망에 한 세포 10개 넣어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 더 많이 밀도 있게 또 네. 신경망 자체도 그렇죠. 선이 많이 연결돼. 그렇죠. 저희가 그 네. 뇌과학도 와이스트리에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뇌도 좋은 사람이 뇌에 주름이 쉽게 네. 말하면 주름이 많아서 대뇌 피질이 넓은 사람. 네, 그렇죠. 예. 그래야 진짜 세포가 많이 신경망이 들어가죠. 그렇죠. 세포도 많고 연결되는 망이 더 많이 네. 생겨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피질 넓이에 해당하는 애가 메모리 용량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 뇌 단면이죠. 네, 메모리 용량. 여기 뇌 주름이 이렇게 깊을수록 네, 뇌주름. 뇌 세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뇌 주름이 엄청 많았다고.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요게 좀 메모리에 해당하는 모습이겠죠. 아. 뇌 절반이에요. 음.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메모리인데 이 용량을 점점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네이버도 그런 거 하고 구글도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용량이 크냐 하면 그 단일 엔비디아 GPU에 안 들어가요. 뭐 이게 그 람다 예시인데 요런 일들 하는 걸 만들려면 단일 그 칩 안에 안 들어가요. 신경망이. 단일 그 GPU 안에 안 들어가 갖고 그 GPU들을 많이 연결해야 되는데 여러 개 연결해서 좀 슈퍼컴퓨터 비슷하게 써야 돼요. 네. 큰 걸 돌리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 그래픽 카드 두 개를 따로 쓰는 거는 거대한 하나를 가진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GPU를 네. 그 80기가 램 있는 거 두 개를 써요. 이렇게. 네. 요거는 160짜리 하나랑 달라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병렬 연결로 이게 되는 게 네. 아니에요? 안 되죠. 제가 요렇게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아야 되면 엄청 느려져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만들 때 제약이 생겨요. 작은 거 여러 개 연결하면 네. 자주 통신해야 되는 애들은 뭉쳐져 있어야 되고 그 자주 통신 안 해도 되는 그 신경끼리는 멀리 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칩이 너무 그러니까 그 신경망이 너무 커지면 신경망 자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연구원들이. 우리는 200기가짜리 신경망을 만들 건데 우리가 쓰는 건 80기가 카드 3개니까 어떻게 해서 80, 60으로 쪼개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망 자체에 집중할 수 없고 뭔가 좀 미묘해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쪽을 노리겠다는 게 여기 이런 대빵 많은 칩이에요. 네. 이게 그 엔비디아의 가장 큰 칩이에요. 이게 아마 A100일 거예요. 요런 건데 그냥 이제 웨이퍼 한 장을 그냥 통째로 써갖고 이게 그냥 칩이에요. 칩 하나만 줘 이러면 이따만한 게 오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 가면 요만한 거 오는데 그 이런 칩을 쓰면 뭐가 좋냐 하면 일단 단일 칩 안에 다 들어가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제 칩과 칩이 통신하는 문제가 줄어들고 요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요렇게 카드 여러 개 막 어떻게 연결하고 이래야 되던 것이 네.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다 있게 돼요. 들어가는. 네. 요렇게 한 번에 들어가면은 이제 좀 제약이 줄어들겠죠 뭔가 할 때. 여기서는 작은 것들을 막 이래 제가 해놨는데 큰 그림으로 이래 변했잖아요. 네. 요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프로치도 하는 거예요. 큰 칩을 통째로 만들어갖고 그 안에다가 엄청 큰 신경망을 돌려보자. 그럼 학습도 빠르고 뭐 좀 정확도도 높아지고 하지 않겠느냐 요런 컨셉이에요. 얘는. 실제 물리적인 크기 자체도 커지고. 그렇죠. 이거 그때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뭐 도조 컴퓨터 뭐 이런 맞아요. 거 그거랑 비슷한 발표하면서 컨셉인데. 반도체 칩을 들고 나왔는데 예시로 네. 그게 거의 뭐 한 책 한 그렇죠. 4배? 이만한 걸 들고 거의 나왔잖아요. 여러 개 연결했어요. 600 정도 되는 다이를 여러 개 연결했는데 네. 여기 이 세레브라스 칩은 아예 거기서 더 나가서 예. 칩을 따로 만든 다음 연결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그 웨이퍼 하나가 칩인 거예요. 얘는. 300mm 웨이퍼 하나가 예. 반도체 요- 칩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원판 하나에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칩과 칩을 연결하는 그 영역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칩이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은 그게 돼요,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랑 달라서 얘는 실제로 신경만 이렇게 순서대로 막 타고 다니게 할 수 있어요. 물리적 위치가 이렇게 가요, 데이터가. 층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능한 거죠. CPU는 사방팔방으로 튀어요. 제가 CPU에 있는 프로그램은 아까 A 하면 B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위치가 막 변하죠, 도는 게. A 위치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인공신경망은 안 그래요. 한 방향으로 하지. 그래서 이런 칩이 나올 수 있는 근데 거예요. 그 정해진 길을 찾아서 그 길로만 근데 그렇죠. 대량으로 가는. 네.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값이 막 타고 다니다가 네.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만 보고 뭔가를 정하는 구조예요. 아, 숫자가 뭐가 잔뜩 나오는데 그걸 막 비교해서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율로 가다 갑자기 율로 뛰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설계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칩들은 좋은 칩일까요, 이게? 몰라요, 사실. 왜 모르느냐? 이 칩은 어떻게 보면 그 갬블을 좀 한 거예요. 앞에서 봤던 그 요런 물건들 있죠. 네. 요런 것이 성공하면은 대박 나는 칩에 해당해요, 이건. 그 인간처럼 말하는 거대 신경망 있죠. 네.
우리가 인간 같다고 하는 인공지능 이런 게 엄청 커요, 크기가. 그러니까 요런 신경망이 성공해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칩이에요. 예를 들면 네이버가 거대 신경망 이런 거 하는데 뭔가 재밌는데 어디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칩이 잘 될까 안 될까 보려면 그 부분을 항상 같이 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써먹을 때가 있어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느냐 여기 들어가는 게. 네. 왜냐 제가 요 칩에다가 뭔가를 넣었는데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같이 올렸어요.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저 이 칩을 쓰려면 엔비디아를 벗어나서 요 칩을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네. 근데 기껏 돌리는 게 엔비디아 칩 하나에서 돌아가는 신경망이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죠. 엔비디아 칩에서 못 해보는 걸 해보고 그게 의미가 있어야만 잘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칩의 성패는 그런 데에 달려 있어요. 그래야지 사용도, 활용도가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반쯤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거대 신경망 성공하길 이제 물 떠놓고 기도해야 되는 쪽이죠. 여기는. 그 반도체 거대 칩 입장에서 네. 보면 작은 칩으로만 되는 것만 큰 칩으로 되는 건 상업적 의미가 없고 작은 칩으로 되는 것만 상업적으로 좋더라. 네. 그럼 이걸 왜 써요? 그냥 길 가던 쿠다 하던 사람 잡아다가 개발하면 되죠.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개발자들을 위한 그렇죠. 개발 용도, 그렇죠. 연구 용도. 거대 신경망 돌려보는 용도가 되겠죠. 엔비디아에서 안 되는 것들. 진짜 이거는 거대한 인공지능 신경망, 뭐 그렇죠. 진짜 테슬라 도조 컴퓨터 정도 돼야 상업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테슬라는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었으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자기는 이제 자체 네. 설계를 하는 자기들 거니까. 신경망에 맞는 거 만들었으니까 그건 돌아갈 거라고요. 그럼 요런 건 되겠느냐? 이거 큰 신경망들 혹은 학습이 엄청 어려운 신경망들 이런 게 잘 되느냐에 달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보다 좋은 밸류가 나오면은 살아남을 거고. 근데 여기서 밸류가 안 나오고 심지어 이 거대 신경망 쪽에서 돌파가 안 일어나면은 여기도 뭐 사양길로 가겠죠. 이런 건. 이거를 이제 세레브라스라는 네. 곳이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이걸로 슈퍼컴퓨터도 만들어 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엔 또 어떠냐? 네. 크기를 엄청 줄이는 칩들이 있어요, 이제. 반대로 이제 작게 가는 예. 것들. 요거 그 코랄 가속기라는 건데 구글이 만든 거예요. 이제 구글의 예전에 그 알파고 만들 때 칩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네. 이거 거인 손은 아니고 되게 좀 요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걸 뭐 기계가. USB만한 거. 예, USB만 하고 컴퓨터에 꽂아서 쓸 수 있거든요. 저게 근데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라고요? 인공지능 가속기라고 불러요, 이쪽에선. 오.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 가속 능력이 없는 이런 노트북 같은 거에 이 구글 코랄을 꽂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공지능을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겠다. 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노트북이 있으면은 네. 노트북이죠. 여기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USB 뭐 확장 포트 같은 그렇죠, 거 예. 쓰듯이 이렇게 달아 쓰고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아갖고 그걸로 돌려라. 예, 요 달아놓은 채 쓰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제 돌려줄 거다. 네, 일종의 뭐 GPU 같은 개념? 그렇죠. GPU 외장 같은 GPU? 개념인데 전력을 엄청 적게 쓰고요. 대신 그 엔비디아 엣지 기기랑 비교하면 좀 범용성이 낮아요.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 기반이 아니고 네, 이건 이제 구글이 만든 거니까. 구글이 만든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칩 레벨에서 예전 그 GPU 같은 건 좀 나름의 범용성이 있어갖고 네. 그 숫자의 정확도를 막 조절할 수 있어요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숫자의 정확도를 반으로 줄이면 신경망을 2배 사이즈로 넣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기계의 경우는 정확도가 엄청 낮은 숫자를 뭐 특정한 테크닉으로 바꿔서 넣어줘야만 돌아가는 구조예요.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떠냐면 제가 원래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 촘촘하게 이게 쉽게 말하면 자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가 있는데 10cm 자인데 눈금을 1cm 놓을 수 있고 0.5cm 놓을 수 있잖아요. 네. 자에서. 예. 그 눈금이 촘촘할수록 정확해지겠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 눈금을 촘촘하게 할수록 숫자 하나가 차지하는 메모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10.5cm, 11.0cm 이렇게 표현하면 네. 공간 3개 필요하죠, 요거. 아하. 근데 제가 10, 11 표시하면은 공간 2개 필요하죠. 네. 그럼 메모리를 아낄 수 있잖아요. 같은 숫자를 표현하는 건데 대신 표현 방식에 따라서도 예, 대신 중간 숫자를 표현 못하게 된 거죠, 요 위에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숫자를 확 깎아 놓은 거예요, 얘들은. 코랄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코랄은 그 정확도를 깎아놨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엄청 빨라요. 많이 들어가거든요,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뭔가 좀 심플한 것들. 네. 대신에 정확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한번 예를 들면 이미 엔비디아에서 네. 엔비디아 기기에 맞춰서 학습을 시켜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코랄에 안 들어가요. 요 코랄 정확도에 맞춰서 그 변환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확도도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뭔가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중간에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또 약간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 보면은 이거는 구글이 테스트 해놓은 건데요. 네. 요거 아닌 신경망들은 어떻게 동작할지 잘 몰라요, 사실. 성능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칩들은 테스트 안 해놓은 영역 뭐 해보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지금 이것도 다 보면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벗어나면은 뭔가는 좋은데 뭔가는 나빠져요. 대개 뭐가 나빠지냐면 범용성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다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 코랄 같은 칩은 그래서 어떠냐? 이 기기 중에 엄청 저전력 기기가 많아지면 성공할 거예요. 저전력 기기 중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돌려야 되는 기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해야 이런 가속기가 잘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렇죠. 뭐 스마트폰이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뭐 스마트폰은 좀 퀄컴 같은 경쟁자가 있으니까 두고 네네네. 예전 노트북 같은데 지금 당장 엄청 유행하는 인공지능 처리 소프트웨어가 생겼는데 네. 그게 코랄에서만 돌아간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막 영상 편집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게 쓰이는 거죠. 그 얼마나 좋아야 되냐 하면 대안인 엔비디아 GPU로 안 되는 게 될 만큼 좋아야 돼요. 엄청 가볍거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왜냐 이거 한 단계 더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힘들죠 쓰기. 그렇죠. 뭐 변환하는. 네. 이건 이제 그 메모리인데 예. 뜬금없이 메모리도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뭔가 인공지능으로 많이 해보려고 해요.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에 어떤 역할 혹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네, 아니, 정확하게는 되게 큰 영향을 줬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초기에 인공신경망 했을 때도 우리가 그 신경망을 학습시키려면요. 네. GPU의 최대 연산력도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장이 이제 GPU예요. 근데 계속 학습시킬 자료가 공장으로 들어와야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죠. 뭔가 물류. 예. 근데 이제 메모리는 창고예요. 네, 네, 네. 당장 쌓아놓을 학습 데이터가 한 번에 잔뜩 들어가야 학습이 빨리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도 역할이 커요. 용량도 커야 되고 창고랑 연결된 그 통로도 엄청 커야 돼요. 그렇죠. 예, 마치 그 제가 그 메모리가 예를 들어 용량이 너무 작으면 창고가 너무 작아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서 HBM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1초에 넘길 수 있는 데이터량이 커져요. 그런 걸 하면. 제가 서울 부산 자전거 도로로 연결해 놓으면은 물류가 끊기잖아요. 네, 네, 네. 경부고속도로 있어야 되지. 네. HBM 같은 건 좀 그런 경부고속도로면서도 거대한 물류 창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GPU가 있는데 GPU가 쓸 데이터를 잔뜩 쌓아놓고도 빨리 줄 수 있는 거.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왔죠. 그래서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거고. 근데 메모리 회사들은 거기서 한 발짝 좀 더 나가고 싶어 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쭉 보면요.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GPU로 넘어가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GPU가 있고 여기 HBM이 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신경망의 어떤 숫자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가는 거냐 하면 HBM에서 데이터를 넘겨주면 GPU가 가공을 해서 여기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쭉 패턴을 관찰해 보니까 요 과정을 없애면은 좀 빨라지는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안에서 아주 간단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예,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예, GPU 갔다 오지 않아도 되는 걸 자체적으로 연산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 그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그러니까 저도 들어볼게요.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메모리 반도체 안에다가 일정한 연산 그렇죠. 기능을 넣어버린다. 네, 그 하이닉스 같은 것도 하고 예. 삼성도 하고. 음. 예를 들면 이게 과거의 GPU라고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절단한 다음에 도색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물건을.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 공장은 항상 요 공장 안에서 끝나면 창고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창고에서 처음에 자재 하나 간 다음에 절단하고 돌아오고 도색하고 돌아오고 네.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도로가 너무 이래 밀리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HBM 아니면 AIM이죠. 앞에서 하이닉스는 네. 그런 그 PIM 계열 메모리를 써서 그거는 그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메모리의 이름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꼭 인공지능은 아니고 그냥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할 연산. 수 있는 것의 통칭인데 그거를 하이닉스는 AIM. 네, 최근 발표한 거. 예. 그리고 HBM이 HBM은 그 그냥 고대역폭 메모리. 그냥 고대역폭 메모리 일반적인 그렇죠. 명칭. 예, 그러니까 그 메모리를 여러 개 위로 쌓아갖고 그 용량이랑 대역폭을 높여놓은 게 HBM이고요. 네. 이제 그런 HBM들 중에 자체 연산 능력을 가진 물건들이 있어요. 보면. 네네네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HBM이 아니어도 연산 능력 가진 애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연산 능력을 갖는 거랑 용량이 큰 건 다른 건데 네. 이제 이 즉 응용처가 인공지능인 걸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마 그 대역폭 높은 용량 큰 메모리 대역폭 크고 용량 큰 메모리가 연산력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뭐 그래서 하여튼 메모리가 과거의 메모리는 요렇게 돈다고 치면요. 이제 그 메모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준다는 건 절단기를 그 메모리로 옮긴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지금 보면 절단이 2번 있죠. 네. 그 다음에 도색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작업해야 되는 거. 이래 놓으니까 지금 절차가 확 줄었죠. 앞이랑 뒤랑.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2번, 3번 할 때는 요 도색 공장으로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게 메모리인 거예요. 아. 이게 뭐 PIM이라고도 하고 하이닉스 명칭으로 AIM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확 줄었잖아요.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네. 처리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이 인공지능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네. 아 이런 기능은 우리한테 맡겨라. 정말 간단한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요 왔다 갔다 하느라 데이터 전송하느라 전기도 덜 쓰고 네. 실제로 요 데이터 전송 비용 이제 전기가 되게 커요 칩에서. 뭐 이게 뭐 몇십 프로씩 쓰기 때문에 요거만 아껴도 전력 소모가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메모리 회사들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런 물건이 좋기만 하냐? 이거 많이 고쳐야 돼요 쓰려면. 메모리는 원래 CPU랑 아주 밀접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부터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가 직접 자기 칩에서 처리하던 것들을 메모리에 보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막 고쳐야 되죠. 옛날 코드 하나도 안 돌아갈 거라고요 이거. 이제 이런 칩들은 근데 다 좋은데 네. 프로그램 많이 고쳐야 돼요. OS도 고쳐야 되고 기존에 짜놓은 그 인공지능 코드도 많이 고쳐야 돼요. 왜냐 처음에 코드가 이런 거 없을 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유달리 많이 고쳐야 돼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요거 이제 지금 앞에 나왔던 그 거대한 신경망들 있죠. 네. 요 핌 계열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연산력을 준다고 했지 용량을 늘려준다고는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 난 용량 10배 필요해 그러면 이거 들고 가도 소용없잖아요. 예. 보조를 해줄 뿐. 그렇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거기 맞아요. 연산 예. 기능을 넣어서 보조를 좀 해줄 뿐 그렇죠. 거대한 인공 신경망 자체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칩들은 지금 이 PIM 같은 것들은 안 되는 인공신경망을 막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보단 지금 있는 사이즈에서 효율이 막 높아지는 형태로 가야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물론 이 PIM은 인공지능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CPU건 뭐 GPU건 연산칩이랑 자주 주고 받아야 되면 네. 어디에든 쓸 수는 있죠. 네. 지금은 인공지능이 뜨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럼 여기는 좀 과격한 반도체들. 이제 반도체 중에는 예를 들어 IBM의 컴퓨테이셔널 메모리 이런 개념인데 디지털을 포기한 반도체가 디지털이 아닌 것도 있나요? 뭐 만들면 되죠. 아날로그 반도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디지털 회로를 포기함으로써 예. 정확도를 버리고 대신 신경망 사이즈를 정말 극한으로 가져가자는 노력이에요. 아날로그 반도체가 있다라는 것도 전 잘 몰랐는데. 그 센서 종류는 아날로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디지털이 무엇이냐 여기서 네. 0과 1이 분명히 나오는 게 디지털이죠. 그쵸. 0 뭐 해 아니면 하지 마. 예, yes 그러면, or no인데. 예. 그리고 그런 걸 만들면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요. 1 더하기 1은 그렇죠. 2고 1 더하기 1은 2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전자회로는 덧셈 뺄셈의 개념이 없고 네. 그냥 전기가 잘 흘러다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 숫자가 항상
100% 확률로 2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수많은 디지털 회로 막 트랜지스터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순서도 프로그램들 있죠. 네. 아주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 A가 그냥 1.0이에요. 네. 1.0이면 Y 스트릿으로 가라. 네. 아니면 가지 마라. 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A 값이 그 뭐 0.99에서 1.01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조건 만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에서? 애매해지죠. 못 쓰죠. 아예 못 쓰는. 0.99면 그냥 저 거의 영원히 Y 스트릿 안 오게 될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예. 이러면 프로그램 짤 수 없어요. 네네네네.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서 과거에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돌리는 이 CPU 이런 게 디지털 회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되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로 회계장부 이런 거 막 엑셀 하는데 숫자 한 1씩 틀려 할 때마다 그걸 쓰고 싶냐고. 그럼 사람을 아니죠. 써야지. 예.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네. 예. 그걸 하기 위해 디지털 회로를 만들고 그렇죠. 디지털 회로의 정확성을 위해서 수많은 그 트랜지스터를 쓰는 거라고요. 음. 근데 인공신경망은 뭐가 좀 달라요. 노이즈에 강해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는데 이제 네. 저를 쳐다보잖아요. 네. 한눈을 가리고 봐도 저 구분할 수 있죠. 네네네. 앞에다가 막 눈가루 뿌려도 전지 구분할 수 있죠. 네. 인간은 그렇게 돌아가요. 네. 달리 말하면 제가 인공지능을 좀 쓴다고 하면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값이 매번 정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예를 들면 제 뒤통수를 세게 딱 때려도 저는 어디 있는지 알죠, 제가. 네. 분명 뭐가 번쩍했는데 안에서. 네네. 얼른 정신 차리고 알잖아요. 네.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노이즈에 좀 강해요. 달리 말하면 인공신경만 돌리는 반도체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좀. 완전 이제 미쳐버리면 안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1 더하기 1 하면은 2 정도 나오면 되는 느낌이에요.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이죠, 이거. 전차 그림. 요거. 네. 이게 그 노이즈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요게 그냥 1에 해당하는 녀석이다. 1 흑표다 그러면 이거 뭐 0.95 흑표다. 네. 그래도 우리한테는 다 전차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에 강한 거예요, 신경망은. 아. 심지어 이따만한 것도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 전차 그림을 넣어주고 이게 전차인지 장갑차인지 구분하는 신경망을 만들었어요. 네. 제가 요 사진을 넣어줬는데 요 사진 1번 사진 넣어줬는데 반도체가 좀 정확도가 떨어져서 들어가다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진이. 네네네. 이걸 넣었는데 노이즈가 꼈다. 네. 그래도 인간은 구분하잖아요, 이거 네. 전차인 거. 그렇죠. 그럼 반도체도 인공지능 반도체 이러면 돌아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의 각종 그 보호 회로를 포기하고 진짜 뭐 무슨 전류를 합쳐갖고 덧셈 하듯이 막 이걸 넘기는 컨셉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상업화된 거는 없을 텐데 얘네들은. 이게 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러면은 노이즈에 강한 반도체라는 건 역설적으로 정확한 0과 1 그 디지털 방식을 약간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정확한 반도체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디지털 회로죠. 네. 낭비가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짰던 프로그램은 이 디지털 회로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엑셀로 제가 엑셀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회계장부 처리하면 매번 똑같죠. 숫자 똑같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딱 0과 1 맞고 틀리고 있고 그렇죠. 없고 네. 이거밖에 없는데 네. 오히려 그 범위를 아날로그 기반으로 하면서 이미 이제 어떤 노이즈가 끼더라도 이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제가 이런 걸 구분하는 인공지능 만들었는데 네. 같은 면적 하에서 디지털 기반이면 그 인공지능 신경망 크기가 100이에요. 네. 근데 이거 아날로그 기반으로 하면 만으로 막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 아날로그 기준으로 신경망 100짜리 만들면 덜 정확하겠죠. 네. 안 정확해요 이러면. 네. 왜냐하면 디지털은 훨씬 정확할 거잖아요. 대신 머릿수가 100배 늘어버리죠 이러면. 예. 이러면서 새 기능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한 100개의 소자를 네. 정확하지 않은 10,000개의 소자로 한번 넣어보자. 아. 왜냐 과거의 프로그램과 달리 개별 숫자가 좀 안 정확한 거는 중요하지 않더라. 인공지능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네. 노이즈가 낀 사진도 구분을 해낼 수가 네. 있는. 인간도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동작하는 거 보니 개별 소자는 별로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인간의 뇌가 이렇게 정확하고 똑똑한 건 아닌데
저걸 다 구분하지 않느냐. 예, 결과값은 정확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가 갖고 있는 그 정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바 아니냐. 아, 대신 그런 걸 없애고 안정확한 거를 마구마구 넣으면 뭔가 되겠지. 아. 이런 컨셉의 반도체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처럼. 아마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 메모리 회사들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단순하고 작은 소자를 매우 잘 넣는 회사들은 메모리 회사라서.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를 네, 잘 할 수 있는. 아날로그 기반에. 대신 이거는 PIM보다 훨씬 많이 변해야죠. 이거 소프트웨어가. 아, 소프트웨어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아예 디지털을 깨고 나갔는데 이제 이거 디버깅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거부터 고민이 돼요.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저거를 버그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디지털 회로는 돌릴 때마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죠. 그래야만 네. 했는데. 얘는 돌릴 때마다 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저렇게 인식을 하면 아, 그래, 사람이니까 할 텐데. 그렇죠. 예. 반도체가 저러고 있으면 얘 뭐야 이렇게 네.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이제 디지털 기반 반도체를 검증하고 그 위에서 뭔가 하기 위해 개발했던 것들을 못 쓰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도 모르겠네, 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뭐 우선순위 문제는 그게 있겠죠. 반도체 예, 제국의 미래고 혁명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연구실 수준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아, 뭐 이것도 좀 중간 다리 컨셉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음, 이렇게 막 가면 좀 힘들겠는데 이런 것부터 저항을 할까, 페이지 체인지를 할까, 뭐 머터리얼 레벨에서도 고민할 게 많죠, 이거는. 소재단에서도. 예, 소재단에서도. 근데 이런 막 가는 컨셉들도 나온다. 음, 이거 다 인공지능이 성공해서 그런 거죠, 지금. 음. 그런 것들이에요. 저렇게 해야 효율적이라는 네. 걸 또 찾았으니까. 네. 그럼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이제 뒤에는 보너스만 하나 있는데 네네. 이제 결론이네요. 그럼 이거 결론 부분인데 그러면 이 새로운 인공지능 칩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네들이 어디를 노리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개별 칩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보단 이 칩들을 엔비디아가 뭔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씩 끼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 녀석들이 그게 아니라면 기존 신경망을 엄청 좋게 해줄 거냐? 네. 아까 그게 그 메모리 쪽이죠. 큰 신경망을 만들 것인가? 네. 기존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요 만들 두 부분이 것인가? 중요한 거죠. 아하. 그러면 이 반도체들은 어떨 때 성공하냐? 큰 신경망을 노리고 있으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대 신경망들이 성공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회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테슬라 도조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보단 대학원에서 그 혹은 기업에서 거대한 신경망으로 그 돈을 잔뜩 벌어야 되죠. 지금은 그 뭐 구글이 뭐 거대한 신경망 만들어서 신기하다 그러는데 신기하고 끝나잖아요. 테슬라는 그걸로 돈 번다는 거잖아요. 테슬라 학습용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학습용도 하고 나중에 도조 컴퓨터를 뭐 렌탈도 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데 그걸로 뭐뭐 돌아가는지 또 봐야죠, 그건. 그죠. 뭐 인공지능. 예를 들면 밖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 안 된다든지 그러면 역시나 쓰는 건 대부분 테슬라가 스스로 쓰겠죠. 거기는 약간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다른 자동차 회사들 자율주행하기 힘들지. 우리 그럴 도조 수 컴퓨터 있죠. 나중에 이용해. 돈 내고 이용해. 그럼 너네 차도 인공지능 만들 수 있어. 맞아요. 그러려면은 네. 테슬라 그 지금 쓰는 인공지능이 꽤 범용성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죠. 우선 자기네가. 그렇죠. 우리 신경망은 여기 학습해서 하면 이런 거 잘 되는데 그러면 한번 따라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도조부터 써야 되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걸 한번 제대로 보여줘. 이제 뭐 근데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를 파트너로 삼을 수 있겠느냐? 뭐 좀 이런 문제는 있겠죠. 거기서 이제 퀘스천. 네. 맞습니다. 뭐 전제 조건 뭐 좀 더 네. 들어볼까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신경망을 노리면 다른 존재들, 반도체 회사가 아닌 다른 어떤 연구팀들의 기술적인 돌파가 필요하고 네. 그런 것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수많은 반도체들 보면요. 내용이 파격적일수록 변화가 클수록 반도체가 네. 그 단절적이에요, 변화가. 기존 엔비디아에서 많은 걸 바꿔야 돼요. 엔비디아 기반 인공지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칩이 파격적일수록 엄청 잘 돼야 돼요, 새로운 게. 그래야 저걸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뭐 땅 하늘을 다 바꾸는 레벨의 칩을 갖고 왔는데 성능 개선 10% 이러면 누가 쓰겠느냐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익성 있는 인공신경망이 네. 예를 들면 뭐 5배 빨라진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요 각자 칩을 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아 나는 얘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 기술적 돌파가 나는 걸 봐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뒤에는 뭐 가져오신 거예요? 요 뒤에는 그 최근에 유명한 거 그 오픈 AI에서 만든 거대 신경망 예. 챗 GPT. 챗 GPT.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저도 얼마 전에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 한글로 Y스트릿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한글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여기 뭐 영어로도 할 수 있고 한글로도 할 수 네.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뭐 그걸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뭐 학습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Y스트릿에 이런 매체라고 써봤어. 그리고 나서 한 1, 2분 있다 다시 네. 물어봤어요. 아직 학습이 안 돼 있더라고. 아마 잘 안 될 거야 한글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오픈 AI 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 거고요 직접. 네. 이거 일주일밖에 안 됐을 거예요. 챗 GPT는 한 달 됐나? 챗 GPT라는 그 거대 신경망 이거 용량이 한 400기가 될 거예요 실제로. 사실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400에서 800기가 정도 하고요 용량이. 예. 이 용량이면은 그 엔비디아 A100 카드 10개 들어가야 돌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들을 때 이걸 염두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컴퓨터에 올리는 데만 1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는 물건인 거야. 학습 비용 빼놓고 사용자 뭐 몇십 명 확보하려면 1억 원씩 써야 되는 서비스인 거죠. 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질문을 막 해본 건데요. 네. 이제 앞부분은 그냥 프로그래밍 질문이에요. 이런 거. 요게 내 질문이거든요. 여기. 네. 딱 한 줄 넣은 거예요? 예. How do I make multi profile? 이거 그냥 프로그래밍 내용이고 스프링 부트? 이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네, 이해하실 네. 필요 없고 네. 프로그래밍 질문을 했더니 밑에 막 뭐가 나오죠. 지금 보면 이렇게 엄청 길게. 뭐 이거 뭐 설명충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맞아요. 또 참고로 요 챗 GPT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꺼내오는 거거든요. 지식을. 그리고 요런 식으로도 대답을 해요. 내 첫 번째 질문에서 네.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값을 여기 뭐 데브 테스트로 쓰여 있죠. 네네. 이렇게 두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이것도 정답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에 아니요, 딴 것도 필요한 잘해요. 것들. 네, 그런 거 물어봐도 잘 이제 신나죠. 이런 거 보면은. 요 빨간 게 제 질문이죠. 네. 1 더하기 1, 2, 3, 4는 뭐야? 막 이렇게 돼 있죠. 아. 이제 뒤에 설명이 구질구질하게 막 붙어 있죠. 보면. 네네네. 뭐 그거는 아마 이를 학습이 돼서 그럴 거예요. 오. 그러면 제가 이제 대화하듯이 되는지를 보는 부분인데 아. 요 부분 첫 번째죠. 네. 1 더하기 1, 2, 3, 4는 뭐야? 이렇게 네. 돼 있죠. 그 다음 질문 여기 맨 위에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어때? 요번엔 제가 그 앞에 질문에서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1 빼기 1, 2, 3,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 2, 3, 3이야 라고 얘기해요. 정답이죠 이거. 그러니까 요 위에 1 플러스 요 부분을 여기서 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달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답을 잘 말해준 거죠. 네네네. 그 이제 근데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숫자만 말해줘. 아. 좀 짧아졌지만 여전히 말은 하죠. 여기 보면은 아예 설명도 하지 말고 영어도 쓰지 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주죠 여기. 되게 좀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되게 희망차고 이제 우리 일자리 다 사라지고 막 머릿속에 그 터미네이터 2 막 앞에 장면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저게 오픈 AI 그렇죠. 저희 챗 GPT 나오면서 개발자들의 역할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인공지능으로 코딩을 아예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온다. 뭐 막 그런 이렇게도. 코드도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번 이런 거 봐보죠. 이제 위에 거 보면 맨 윗줄 보면은 이거 그냥 인공지능 질문이에요. 네. 이제 챗 GPT 너의 그 파라미터 개수 쉽게 말하면 인공신경망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네. 네 인공신경망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이렇게 해요. 말하기 힘들다. 네. 제가 질문을 막 바꾸다 보면요. 요 맨 밑에 또 네모칸 있죠. 네. 그러니까 챗 GPT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미터 개수는 여기 175빌리언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챗 GPT 베리언트 그 종류 중에 아마 베리언트 없을 것 같은데 네. 라지스트 넘버 물어보니까 여기서 그냥 제네럴한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상한 답인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인데 밖에. 그러니까 요런 데선 조금 이상한 모습도 보이고 가끔. 그리고 이 경우 요거는 뭐냐 하면
일종의 퀴즈예요. 전 세계 계좌 잔고를 전부 곱해라. including empty ones. 텅 빈 계좌 포함해서 네네. 모든 계좌 잔고를 다 이렇게 곱하라는 거예요. 그 텅 빈 것도 포함하면 빵이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계좌 잔고를 곱했다고요. 아, 계좌 잔고. 네, 잔고. 개수가 아니라 계좌 개수가 아니라. 네. 네. 잔고를 전부 곱하면 그럼 0이 나와야 되네. 밸런스 오브 에브리 뱅크 어카운트가 밸런스 잔고거든요. 그럼 이제 빵 나와야죠. 근데 이제 답이 뭐야 그러면 정확히 계산 못 하겠다라고 하죠. 그 여기서 제가 MT1이랑 글자 넣으면은 이게 빈 거니까 네. 인간은 이해하겠죠. 그렇죠. 곱하기 0을 해. 그것도 이제 퀴즈가 아니게 하려고 제가 여기 빈 거 포함해서를 이렇게 썼죠. 그 이렇게 보면 얘가 갑자기 막 터미네이터 영상 나오다 꺼지죠, 마음속에서. 막 내 일자리 뺏는 거 같다 갑자기 그 비디오 테이프만 망가져서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방향으로 진화를 할까요, 지금? 이거 얘가 뭘로 학습했을까요? 이제 이런 큰 신경망 만들 때요, 데이터 만드는 것도 인간이 하나씩 뭐 라벨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잔뜩 긁어다가 학습을 하는데, 그렇죠. 그 인공지능의 학습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네. 제가 그 지금 와이스트릿 하듯이 하나씩 설명시키고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제가 덧셈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의 덧셈 문제를 다 모아온 다음 덧셈의 답만 보여줘요. 네. 그리고 답이 맞으면은 음식 주고 답이 틀리면은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많이 틀릴수록 세게 때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 가냐 하면요. 덧셈이랑 기호의 의미를 스스로 익히는 거예요. 덧셈을 가르치지 않아요. 네. 수많은 덧셈의 사례를 보여줄 뿐이죠. 그게 딥러닝. 네, 그렇게 그렇죠.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데이터 형태나 이런 거대한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를 보면요. 요런 거를 익히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얘한테는. 아까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는 앞에서 봤던 그 스프링부트 그 프로그래밍 언어 질문이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인터넷 찾아서 답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어렵죠. 예. 근데 얘는 그건 익혔는데 요거 이 짤막한 퀴즈는 못하잖아요. 뭔가 어려운 지식이 필요한 거는 쉽게 답을 하는데 간단한 뭐 퀴즈라든지 네. 인간의 좀 센스가 그러니까 발휘가 돼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이해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뭔가 조금 미묘할 수 있죠.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에 정말 가까운 물건이라고 하면 요거를 먼저 해내고 뒤에 있던 스프링붓을 늦게 했겠죠. 근데 요런 데서는 말씀드렸지만 좀 갑자기 일자리 다 뺏길 것 같다가 그건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보면. 이런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한계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요런 거 쉽게 개선될까? 학습 방법 이런 게 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물론 이제 없던 것도 만들었으니 그렇죠. 있는 것을 또 개선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지켜봐야 될 거. 네, 근데 이제 요런 인공신경망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습 방향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덧셈 기호들 막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전 세계에 있는 100만 개의 덧셈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그 가로, 세로, 직선이 있는 패턴이 뭐 하는 건지 익히는 거에 가까워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정말 덧셈을 익히는 건지 아니면 1 더하기 1 하면은 2라는 결과를 뭐 사진처럼 외워버리는 건지는 알 방법이 없죠. 이제 그걸 막기 위한 여러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경망이 크면 예상치 못한 데서 막 성능이 나빠지고 그래요. 제가 과거에 그 일반 프로그램용 알고리즘은 네. 에러 나면 그 코드를 가서 고치면 돼요, 디버깅해서. 그렇죠. 근데 얘는 재학습하면은 기존 게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재학습을 시켜버려야 되니까. 예. 그리고 재학습 과정에서 제가 기존에 예를 들면 이미 요런 대답 잘하는 오픈 GPT 있으면 예. 이제 센스만 가르쳐야지 하고 요런 종류만 잔뜩 넣는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존 거 막 까먹어 버릴 수도 있어요. 기존에 다른 것도 잔뜩 재학습을 시켜야 돼요.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어려워져야 좋은 겁니까? 이제 학습 관점에서는 인공지능 회사 입장에서 학습이 쉬워야 좋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 그 거대 신경망 잘 될까라는 얘기할 때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이건 제 사견이죠. 이제 이건 미래 얘기니까. 네. 근데 지금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한 게 뭐예요? 그냥 대화한 거죠. 네.
근데 이런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밸류를 줄까요? 예를 들면 제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공장에서 기존에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사물의 분량을 감시했다고 해볼게요. 네. 카메라 놓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제가 그 사물 인식 카메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근데 단순 사물 인식 이런 건 신경망이 별로 안 커요. 네. 이건 밸류가 엄청 크죠. 사람 하나를 그 카메라로 대체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미 많은 공장 현장에서 그렇죠, 쓰고 예. 있고 비전 검사. 그렇죠. 이미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비전 검사를 비교하면 얘는 100배, 1000배 커요. 그런 비전 검사보다 100배 가치를 주는 영역이 어딜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큰 신경망에선. 막 이런 거 되게 재밌고 갖고 놀면 재밌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펀딩을 뭐 조 단위 가까이로 받을 가치가 있냐 요 문제인 거죠. 근데 저걸로 뭐 나중에 리포트도 대신 쓸 수 있고 저걸로 뭐 논문도 쓸 수 있고 코딩도 할 수 있고 뭐 노래 가사도 만들 수 있고 막 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방향으로는 네. 간다고는 하니까. 시도는 해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영역을 키울수록 신경망 크기 너무 커져요. 아, 신경망 크기가 너무 커진다.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신경망이 지금의 100배 커지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A100 기준으로 8,000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역시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A100 그 비싼 카드를 8,000개 껴야 되면 프로그래머를 한 2-3명 뽑아서 직접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AI 혁명의 미래, 네. 예, 정인성, 최홍섭 공적, 네. 이레미디어에서 나온 이 책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네. 혹은 또 미리 들어놓으면 좋을 이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좀 해봤습니다. 엄청 어려워. 인공지능이었으면 더 빨리 학습을 했을 텐데 제가 사람이어서 좀 학습 근데 속도가 보시면 느려.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네네네. 오늘도 역시 정인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